잠시 상상해보자. 당신의 손에 똑같이 생긴 동전 두 개가 있다. 당신은 하나를 서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빛조차 몇 년 동안 달려야 도착하는 아주 먼 우주로 보낸다. 이제 서울에 있는 동전을 뒤집는 순간 우주 끝에 있는 동전도 마치 서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같은 순간 변한다면 당신은 믿을 수 있겠는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다. 세상에는 정보가 전달되는 속도라는 것이 있다. 소리는 공기를 통해 전달되고 빛은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로 움직인다. 그리고 현대 물리학은 빛보다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은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 20세기 초 과학자들은 이 상식을 완전히 뒤흔드는 현상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두 개의 아주 작은 입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치 하나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한 입자를 측정하는 순간 다른 입자의 상태도 즉시 결정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 거리가 1m든 1km든 달까지의 거리든 심지어 우주의 반대편이라도 결과는 같았다. 당시 물리학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아무 신호도 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 이 현상은 오늘날 양자얽힘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과학자가 이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 현상을 가장 강하게 부정했던 사람은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였다. 그의 이름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은 평생 상대성 이론을 통해 우주의 질서를 설명해온 사람이었다. 그에게 빛보다 빠른 영향이 존재한다는 것은 자신이 세운 물리학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양자얽힘을 두고 아주 유명한 표현을 남긴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유령 같은 작용. 영어로는 Spooky Action at a Distance. 아인슈타인은 이런 현상은 있을 수 없다고 믿었다. 분명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숨겨진 법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동료 2명과 함께 1935년 한 편의 논문을 발표한다. 그 논문은 훗날 물리학의 역사를 바꾸게 되는 EPR 논문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쓴 논문이 오히려 양자역학이 맞는지 검증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이 논쟁이 거의 90년 동안 이어질 줄은. 그리고 그 답을 찾은 사람들은 2022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된다. 1935년 아인슈타인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의문을 세상에 던진다. 그는 당시 가장 성공적인 이론이었던 양자역학을 끝까지 믿지 못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양자역학은 세상이 너무 이상하게 움직인다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자 하나의 위치를 측정하기 전까지는 전자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한다. 빛은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멀리 떨어진 두 입자가 마치 하나처럼 행동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인슈타인에게 이 모든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는 우주가 이렇게 불확실하게 움직일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긴다.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은 우주에는 반드시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질서가 존재한다는 그의 믿음을 담고 있었다.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2명의 젊은 물리학자와 함께 연구를 시작한다. 그들이 바로 보리스 포돌스키 그리고 네이선 로젠이었다. 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 논문은 EPR 논문이라고 불리게 된다. 그들의 생각은 이랬다. 하나의 입자가 2개의 입자로 나뉘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날아간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한 입자의 상태를 측정했더니 위쪽을 향하고 있었다면 다른 입자는 반드시 아래쪽이어야 한다. 여기까지는 이상하지 않다. 하지만 양자역학은 측정하는 순간까지 두 입자의 방향은 정해져 있지 않았다고 말한다. 즉, 한 입자를 측정하는 순간 멀리 떨어진 다른 입자의 상태도
동시에 결정된다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여기서 의문을 제기했다. 그럴 리가 없다. 두 입자는 처음부터 각자의 상태를 이미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었을 뿐이다. 그는 이것을 숨은 변수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려 했다. 다시 말해, 양자역학이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모든 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당시 많은 과학자들도 아인슈타인의 의견에 공감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주의 반대편에 있는 입자가 순식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과학계는 두 가지 주장으로 나뉘게 된다. 한쪽은 양자역학이 옳다고 믿었다. 다른 한쪽은 아인슈타인이 말한 숨은 변수가 존재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다. 양쪽 모두 자신들의 주장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논쟁은 계속되었지만 실험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논쟁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북아일랜드의 한 젊은 물리학자가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그의 이름은 존 스튜어트 벨.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굳이 숨은 변수를 직접 찾을 필요는 없다. 숨은 변수가 정말 존재한다면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수학적 흔적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훗날 현대 물리학의 역사를 바꾸게 되는 벨 부등식, 벨스 이퀄리티였다. 이 순간부터 수십 년 동안 이어졌던 철학적인 논쟁은 처음으로 실험으로 검증할 수 있는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실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 아인슈타인이었을까? 아니면 양자역학이었을까? 1964년 북아일랜드의 한 젊은 물리학자가 아인슈타인의 논문을 읽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존 스튜어트 벨.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논쟁은 정말 영원히 끝나지 않는 걸까? 당시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아인슈타인의 주장도 양자역학의 주장도 모두 그럴듯했다. 하지만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논쟁은 계속 반복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벨은 전혀 다른 접근법을 떠올린다. 숨은 변수를 직접 찾을 필요는 없다. 만약 숨은 변수가 정말 존재한다면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수학적 규칙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오늘날 벨 부등식이라고 불리는 공식이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벨이 하려던 일은 의외로 단순했다. 양자역학이 맞다면 입자들은 특정한 방식으로 움직여야 한다. 반대로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숨은 변수가 존재한다면 결과는 반드시 다른 패턴을 보여야 한다. 즉, 실험만 하면 누가 맞는지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은 엄청난 일이었다. 수십 년 동안 철학처럼 논쟁하던 문제가 처음으로 실험으로 검증 가능한 과학이 된 순간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또 있었다. 1960년대의 기술로는 이 실험을 정확하게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입자는 너무 작았고 측정 장비도 충분히 정밀하지 않았다. 그래서 벨은 자신이 만든 이론이 검증되는 모습을 끝내 보지 못했다. 그러나 시간은 흘렀다. 기술은 발전했고 레이저와 광학 장비도 눈부시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1982년 프랑스의 물리학자 알랭 아스페가 마침내 벨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실험을 시작한다. 그는 얽혀있는 두 개의 광자를 서로 멀리 보낸 뒤 거의 동시에 측정을 진행했다. 만약 아인슈타인의 말이 맞다면 두 광자는 처음부터 각자의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양자역학이 맞다면 측정이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상태는 결정되지 않는다. 실험 결과가 발표되자 전 세계 물리학계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결과는 벨 부등식을 명확하게 위반했다. 다시 말해 실험 결과는 아인슈타인이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라 양자역학이 예측한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다. 수십 년 동안 단순한 수학적 계산이라고 여겨졌던 양자 얽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가 나타난 것이다. 물론 모든 과학자가 즉시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혹시 실험 장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측정 과정에 다른 원인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과학자들은 같은 실험을 수없이 반복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유럽에서, 중국에서, 더 먼 거리에서, 더 정밀한 장비로. 결과는 언제나 같았다. 입자들은 마치 서로 하나인 것처럼 행동했다. 그리고 마침내 2022년 이 연구를 이끌어온 알랭 아스페, 존 클라우저, 안톤 차일링거는 양자 얽힘에 대한 실험적 연구의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된다. 아인슈타인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현상은 거의 90년이 지난 뒤 인류가 직접 확인한 과학적 사실이 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오해를 하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양자 얽힘을 이용하면 빛보다 빠르게 정보를 보낼 수 있는 것 아닐까? 영화에서는 순간이동, 초광속 통신, 텔레파시까지 등장한다. 정말 그럴까? 놀랍게도 정답은 아니다. 양자 얽힘은 분명 우주에서 가장 이상한 현상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사람들이 상상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현상은 아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양자 얽힘은 더욱 놀라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양자 얽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했다. 인터넷에는 수많은 기사들이 올라왔다. 빛보다 빠른 통신이 가능하다. 순간이동의 시대가 열린다. 인간도 생각을 즉시 전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 양자 얽힘은 분명 놀라운 현상이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정보를 빛보다 빠르게 보내는 기술은 아니다. 왜 그럴까? 예를 들어보자. 빨간 공 하나와 파란 공 하나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상자를 열어 빨간 공을 발견했다. 그 순간 멀리 떨어진 친구는 자신의 상자에 파란 공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 친구에게 무언가를 전달한 것은 아니다. 단지 원래부터 두 공이 연결된 상태였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다. 양자 얽힘도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다. 고전적인 공은 처음부터 색이 정해져 있었다. 반면 양자 얽힘 상태의 입자는 측정하기 전까지 어느 한 가지 상태로 결정되어 있지 않다.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이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했던 부분이다. 그렇다면 측정하는 순간 다른 입자는 어떻게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되는 걸까? 놀랍게도 현대 물리학도 이 질문에 대한 완전한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우리는 결과를 매우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실험도 수없이 반복해서 성공했다. 하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직도 설명하지 못한다. 리처드 파인만은 양자역학을 설명하며 이런 말을 남겼다. 양자역학을 이해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만큼 양자의 세계는 인간의 직관과 너무나 다르게 움직인다. 그렇다면 양자 얽힘은 아무 쓸모도 없는 신기한 현상일 뿐일까? 그렇지 않다. 오히려 오늘날 가장 주목받는 미래 기술들은 바로 이 현상 위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양자 얽힘은 누군가의 생각을 읽는 기술은 아니지만 도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통신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기존 컴퓨터로는 수천 년이 걸릴 계산을 훨씬 빠르게 해결할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실제로 세계 각국은 양자 컴퓨터와 양자 통신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양자 얽힘을 이용한 위성 통신 실험에 성공했고, 미국과 유럽 역시 차세대 양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양자 얽힘은 물리학자들끼리 논쟁하던 이상한 이론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금은 미래 기술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놀라운 질문이 생긴다. 양자 얽힘은 단순히 입자 두 개만의 이야기일까? 아니면
우주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을까? 최근 일부 물리학자들은 공간과 시간, 심지어 우주 자체도 양자얽힘과 깊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다.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우리가 사는 우주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양자얽힘은 처음 발견되었을 때만 해도 그저 이상한 양자 현상 가운데 하나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물리학자들은 조금씩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혹시 양자얽힘은 우주의 아주 근본적인 성질이 아닐까? 왜냐하면 양자얽힘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곳에서 등장하기 때문이다. 원자 안에서도, 빛에서도, 양자 컴퓨터에서도, 그리고 우주의 가장 극한 환경에서도. 마치 우주가 처음부터 이 현상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2013년 물리학자 후안 말다세나와 레너드 서스킨드는 매우 대담한 가설 하나를 발표한다. 그들은 ER은 EPR이라는 식을 제안했다. 처음 보면 암호처럼 보이는 이 식에는 아주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다. ER은 아인슈타인과 로젠이 제안한 아인슈타인-로젠 다리, 즉 웜홀을 의미한다. EPR은 조금 전 이야기했던 양자얽힘을 설명한 바로 그 논문이다. 두 사람은 이 둘이 사실은 같은 현상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본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쉽게 말해 멀리 떨어진 두 입자가 얽혀있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웜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아직 증명된 이론이 아니다. 현재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가설이다. 하지만 이 가설은 전 세계 물리학자들에게 엄청난 관심을 받았다. 왜냐하면 만약 이것이 맞다면 양자역학과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현대 물리학에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다. 우주는 크게 두 가지 법칙으로 움직인다. 아주 작은 세계, 즉 전자와 원자 같은 미시 세계에서는 양자역학이 완벽하게 작동한다. 반대로 행성과 별, 은하와 블랙홀처럼 거대한 세계에서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다. 문제는 이 두 이론을 하나로 합칠 수 없다는 것이다. 둘 다 엄청나게 정확하다. 하지만 둘을 동시에 적용하면 수식은 서로 충돌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우주를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할 방법을 찾아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양자얽힘이 그 해답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연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더 놀라운 연구도 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공간 자체도 양자얽힘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제안한다. 우리는 공간이 원래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혹시 그 반대라면 어떨까? 입자들이 먼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양자얽힘이 연결되면서 우리가 느끼는 공간이 만들어진 것이라면, 이 가설이 맞다면 공간은 우주의 배경이 아니다. 오히려 양자얽힘이 만들어낸 결과가 된다. 처음 들으면 공상과학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연구는 오늘도 세계 여러 연구기관에서 계속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과학은 상상을 믿지 않는다. 반드시 실험과 수학으로 검증하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내용 역시 아직은 가능성이다. 하지만 불과 100년 전 양자얽힘 자체도 말도 안 되는 상상처럼 여겨졌다. 그리고 지금은 노벨상을 받은 과학이 되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가설 가운데 100년 뒤에는 새로운 상식이 될 이론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면 인류는 늘 그렇게 발전해왔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었던 시대가 있었다. 시간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시대도 있었다. 그리고 멀리 떨어진 두 입자가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불가능한 상상이라고 여겨졌던 시대도 있었다. 하지만 과학은
우리의 상식을 몇 번이고 뒤집어 왔다. 어쩌면 우주가 아직 숨기고 있는 비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지도 모른다. 생각해보면 양자 얽힘이 처음 등장했을 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그 현상을 믿지 않았다. 아인슈타인은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했고, 수많은 물리학자들도 분명 우리가 아직 모르는 숨은 법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험은 계속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과학은 자신의 상식을 수정했다. 사실 인류의 역사는 이런 과정의 반복이었다. 한때 우리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었다. 태양이 우리 주변을 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는 그 믿음을 뒤집었다. 뉴턴은 우주가 일정한 법칙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조차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말했다. 그럴 리 없다. 하지만 우주는 인간의 상식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양자역학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 혹시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건 역시 아직 일부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현대 물리학에는 아직도 풀지 못한 문제가 많다. 암흑물질은 무엇인지, 암흑에너지는 왜 존재하는지, 블랙홀의 중심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은 어떻게 하나의 이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놀랍게도 우리는 아직 명확한 답을 모른다. 다시 말해, 인류는 우주의 대부분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천문학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물질은 우주 전체의 약 5% 정도에 불과하다고 추정한다. 나머지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정체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리는 우주를 많이 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겨우 첫 장을 넘긴 것인지도 모른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과학은 아름답다. 과학은 모든 답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새로운 발견이 시작된다고 믿는다. 그래서 양자 얽힘 역시 끝난 이야기가 아니다. 노벨상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도 아니다. 오히려 더 큰 질문이 시작되었다. 왜 우주는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는가? 왜 자연은 이토록 우리의 직관과 다른 법칙을 선택했는가? 그리고 이 법칙은 우주에 어디까지 적용되는가? 이 질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연구실에서 계속 연구되고 있다. 어쩌면 지금 대학원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고 있는 어느 젊은 과학자가 100년 뒤 아인슈타인처럼 우주의 새로운 비밀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발견은 오늘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는 상식을 또 한 번 뒤집게 될지도 모른다. 생각해보면 과학의 역사는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더 좋은 질문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양자 얽힘은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가장 아름답고도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우주는 왜 이토록 신비로운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다. 우주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랍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양자 얽힘이라는 아주 이상한 현상을 따라 여행해 왔다. 처음에는 그저 두 입자가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큰 질문 앞에 서게 되었다. 왜 우주는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는 걸까? 왜 자연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법칙이 아니라 양자역학이라는 이토록 낯선 법칙을 선택했을까? 사실 아직 아무도 모른다. 양자 얽힘이 왜 존재하는지, 왜 우주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왜 측정이라는 행위가 이토록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과학은 아직 완전한 답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이것은 과학의 실패가 아니다. 오히려
과학이 가장 아름다운 이유이기도 하다. 과학은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학문이다. 증명되지 않은 것을 사실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언제든 자신의 생각을 바꾼다. 아인슈타인은 양자 얽힘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과학은 아인슈타인이라는 위대한 과학자의 권위가 아니라 실험의 결과를 선택했다. 그것이 과학이 지금까지 발전해온 방식이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우주에서 아주 작은 존재다. 지구는 태양계의 작은 행성 하나일 뿐이고, 태양계는 수천억 개의 별이 있는 은하의 아주 작은 일부다. 그리고 우리 은하 역시 관측 가능한 우주에 존재하는 수조 개의 은하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그 거대한 우주를 고작 1.3kg 남짓한 인간의 뇌가 이해하려 하고 있다. 어쩌면 그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인지도 모른다. 리처드 파인만은 이런 말을 남겼다. 나는 신비를 잃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것이 좋다. 모든 것을 안다고 믿는 순간 호기심은 멈춘다. 하지만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새로운 발견이 시작된다. 아마 인류는 앞으로도 양자 얽힘보다 더 놀라운 현상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발견은 오늘 우리가 상식이라고 믿는 것들을 또다시 뒤집을지도 모른다. 우주는 언제나 인간의 상상보다 조금 더 이상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이 우주를 연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언젠가 인류가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하나로 설명하는 이론을 완성하게 될지, 우주의 시작과 끝을 모두 이해하게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미지의 법칙을 만나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다. 우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신비롭다. 그리고 그 신비를 이해하려는 작은 호기심 하나가 인류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이끌어왔다. 어쩌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당신도 그 긴 탐험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른다. 다음에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별 하나를 바라보며 잠시 이런 생각을 해보자. 우주는 아직도 우리에게 말하지 않은 이야기가 얼마나 더 남아있을까?